십자군 전쟁은 셀주크 튀르크라는 존재들이 나타나면서부터 전개됩니다. 이 튀르크라는 민족이 있습니다. 한국사에는 돌궐로 나오는 계통인데요. 이들의 족장인 셀주크가 이끄는 무리들을 셀주크 튀르크라고 합니다. 이들은 점점 서쪽으로 이동해서 아바스 왕조의 경내에 들어가고요. 아바스 왕조의 수도 바그다드를 점령한 이후로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로부터 정치적 지도자의 칭호인 술탄의 칭호를 얻습니다. 그 다음에 더 서쪽으로 이동해서 비잔티움 제국이 장악하고 있던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는데요. 이 예루살렘은 크리스트교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바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는 도시거든요. 이 도시를 점령한 다음에 더 서쪽으로 와서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 바로 앞에까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만 건너면 콘스탄티노폴리스가 공격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잔티움의 제국 황제 알렉시오스 1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가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어요. 가장 첫 번째 제시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예루살렘 문제예요. 하지만 실질적인 목적은 콘스탄티노폴리스가 공격을 받을 위기에 있다라는 건데요. 이거를 자신들의 힘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다른 데서 힘을 끌어와야겠고, 마침 예루살렘 회복이라는 아주 좋은 빌미가 있어서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자, 교황은 이 도움 요청에 대해서 클레르몽 공의회라는 종교회의를 개최합니다. 교황이 바로 이러한 종교회의를 개최한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성지 회복을 하자. 여기에 성지는 예루살렘이죠. 이렇게 회복을 하자고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아래에서 뭉친 군대다라고 해서 십자군이 이끄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당시 교황 우르바누스 2세는 클레르몬 공의에서 이렇게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안티오크와 그 밖의 도시들에서 크리스트교도가 박해를 받고 있다. 근데 신을 믿지 않는 튀르크인들의 침략이 계속되어 마침내 콘스탄티노폴리스에 다다르고 있다. 성지의 형제들을 구하자. 신의 정의를 위하여 싸우다 쓰러지는 자는 죄사함을 받을 거다. 그대들이 사는 이 땅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어서 빈궁해졌다. 예수의 성묘가 있는 곳을 가지 않겠는가? 이 땅에서 불행한 자와 가난한 자는 그 땅에서 다 번영할 거다. 뭔 말이냐면요. 일단은 성지 회복은 빌미고요. 이 서유럽 지역에 봉건 영주가 그 아래 제후들한테 또 나눠줄 땅도 부족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해서 영역을 넓히고, 교황 입장으로서는 비잔티움 제국 내의 교회까지도 내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라는 목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목적을 겉으로 드러낸 게 아니라 가장 앞으로 먼저 드러낸 것은 바로 성지 회복을 가장 앞에 드러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전쟁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총 8차례의 원정을 거치는데요. 이 중에 우리가 주로 볼 것은 1차와 4차 십자군입니다. 자, 1차 십자군. 바로 이렇게 십자가 아래에 사원기사단, 몰타기사단, 그리고 3차 십자군 때 등장하는 독일기사단 같이 이렇게 기사단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기사단 십자가 아래에서 모여 있는데요. 이 십자군 자체는 여기 있는 유럽 각 국가의 군주들이 직접 참여합니다. 초창기에는. 그래서 1차 십자군 성지 회복에 성공합니다. 자, 예루살렘을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에서도 화살표를 보면은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볼 거는 바로 4차 십자군인데요. 이 4차 십자군은 어디로 가느냐? 일단 베네치아에 집결합니다. 자, 물의 도시죠, 베네치아는. 근데 이 십자군은 그 비용이 자비부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군으로 출발한 이들이
성지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베네치아 상인들에게 SOS를 요청합니다. 나 예루살렘에 데려다 줘. 하지만 이 베네치아 상인들은 일단 상인 집단 자체가 공짜로 데려다 줄 순 없죠. 그래서 내 부탁 좀 들어줘 라고 해서 이 연저리에 있는 짜라라는 도시를 한번 약탈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성지 예루살렘 가자 했더니 하나만 더 들어줘. 동서교통의 요충지, 돈 많이 벌 수 있는 이 콘스탄티노폴리스 공격 좀 해서 우리 걸로 만들어줘 라고 해서 이 4차 십자군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콘스탄티노폴리스로 가서 그곳을 점령하고 심지어 라틴 제국이라는 데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황님께서는 여기에 엄청나게 분노하셔서 이 4차 십자군 전체를 파문해버리죠. 니네들은 나중에 신의 은총을 입어서 천국에 못 가고 다 지옥에 갈 놈들이다 라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아웃이야 라고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은요, 바로 이 그 4차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공격하는 모습이고요. 여기 오른쪽의 사진을 바로 이 당시에 4차 십자군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들을 파문해버린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의 무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총 8차라 그랬죠. 근데 4차 십자군 때 소위 말하는 팀킬을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성지 회복이라는 목표를 내걸었던 십자군, 이때부터는 팀킬한 그 순간부터는 얘네는 게임 끝난 겁니다. 그래서 5차, 6차, 7차, 8차까지 가는데 특히 8차는 성지 예루살렘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아프리카 튀니지로 가죠. 자, 그렇다면 이 십자군 전쟁의 결과, 우리는 이미 이야기하면서 봤듯이 처음에는 성지 회복에 성공하지만 점차 이상해져요. 1차 십자군 이후로요, 2차 십자군 때는 영국, 독일, 프랑스 왕들이 직접 참여하는데요. 영국 왕하고 프랑스 왕하고 싸워가지고 서로 짐 싸서 집에 가고요. 독일 왕은 성지로 가다가 그 강을 건너는 도중에 말에서 떨어졌는데 물이 많이 불어나서 이 독일 왕이 꼬르륵 잠겨서 죽습니다. 익사를 했어요. 그 이유는 갑옷이 너무 무거워서. 그러니까 이 왕이 전쟁 가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2차도 효과 없고 3차 십자군 예루살렘에서 연락에 싸우는데 이슬람권의 유능한 지휘관이었던 살라딘이라는 사람의 활약에 의해서 서로 협정만 맺고 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니네 이슬람이 가져가. 근데 우리 크리스교 순례자들 오면은 자연스럽게 다 오픈해줘 라는 게 됩니다. 그리고 4차 십자군 팀킬 했죠. 그 다음에 소년 십자군이라는 애들 등장하는데 얘네 노예로 갖다 팔아버려요, 상인들이. 그 다음에 5차, 6차, 7차, 8차 가는데 점점 이상한 데로 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결과적으로 성지 회복에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 볼게요. 이 십자군을 결의했던 교황, 이 교황의 권위는요, 이제 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랑스럽게 예루살렘 회복하러 가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십자군이 했던 짓은 소위 말한 뻘짓을 했고요. 뻘짓으로만 끝나면 다행인데 이 뻘짓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점점 이상한 데로 가요. 그러니까 이 십자군을 주장했던 교황의 권위는 점점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교황의 권위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반대로 왕권이 강화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초창기에도 조금 이야기했지만 이 전쟁은 자비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터 가서 이 전쟁터에 뭐 자기 돈을 갖고 갔던 제후들, 그리고 제후랑 같이 갔던 기사들, 전쟁에서 승리하면 모르겠지만 패배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겠죠? 이 죽은 이들이 돌아왔어요. 돈도 다 쓰고 왔어요. 자, 그럼 이들이 다시 예전처럼 힘을 쓸 수 있을까? 했을 때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전쟁은요 상대편과 무조건 싸우기만 하지 않아요.
그곳에서 좋은 게 있으면 서로 교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서유럽 세계의 기준으로 해서 동방과의 무역도 활성화됩니다. 이들이 말하는 동방이라 함은 비잔티움 제국, 그 다음에 이슬람권, 이런 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들과의 교역을 하면서 이들에게 있어서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이슬람에서 다시 역수입해 옵니다. 이러한 일들도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이제 교황의 권위가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변화들이 생깁니다. 먼저 상업이 발달해요. 왜냐면은 일단은 농업 생산력이 늘어나면서 잉여 생산물도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팔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만들어지는데, 두 번째는 이거예요. 십자군 전쟁 이후에 동방무역이 활발해지니까 이제 서로 교역을 하면서 이러한 교역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 다른 돈을 더 창출해내고 또 재투자하고 창출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서 상업이 발달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업이 발달하는 곳에서는 자연스럽게 사람이 몰리니까 도시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여러 상공업 도시들 보면은 크게 세 가지 권역으로 볼 겁니다. 지중해 무역권. 자, 이 남쪽 지역입니다. 이탈리아 지역. 특히 이탈리아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베네치아, 피렌체, 밀라노, 제노바, 피사 이런 지역들. 얘네들은 자연스럽게 교역은 이쪽 동방 애들과 교역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쌍파뉴 전기시. 이 프랑스 파리 옆에 쌍파뉴 지방이 있습니다. 자, 근데 얘네는 조금 뒤에 보고요. 북부 독일 지역에 이 함부르크 리벡이 있는 한자 동맹. 자, 이들은 이 북해 연안에서 요 언저리에서 교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쌍파뉴 전기시는 뭐냐? 얘네가 이렇게 교역을 하면은 여기에선 요렇게 넘어가고요. 반대로 넘어옵니다. 즉 중개무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도 한번 볼 필요 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여기 도시 또 보면은, 자, 이탈리아 도시에 있는 애들이 동방이나 이슬람 상인들과 교역을 합니다. 자, 이 교역의 물품들 육로를 통해 쌍파뉴로 넘어가요. 당시에 배 타고 가려면은요, 요렇게 해안가 따라가야 됩니다. 항해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안가 따라갈 거면은 뭐하러 따라갑니까? 그냥 육로로 가는 게 더 낫죠. 육로로 가서 쌍파뉴 전기시장으로 갑니다. 자, 근데 여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탈리아까지 오지 못하는 한자 동맹 애들이 있어요. 북유럽 지역. 그러니까 쌍파뉴 전기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죠. 여기에는 초보적인 그 은행 개념과 그 다음에 뭐 신용, 어음 이런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역이 이루어져요. 자, 이때 북부 독일 지역에서 나온 생산물들 어떻게 되느냐? 쌍파뉴 전기시로 이동합니다. 그 쌍파뉴 전기시에 어떤 이탈리아 상인들이 요거 괜찮네? 나 이거 사갈게 한 다음에 사와서 이탈리아에 공급도 하지만 그거를 본 동방과 이슬람 쪽의 애들이 야, 나 이거 사갈래 이렇게 해가지고 문화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상업이 발달하면 다 되느냐? 역시 사람들 많이 모이면 도시가 성장하죠. 근데 얘네들은요, 영주한테 자치권을 얻어요. 자, 이거 뭐냐면은요, 1년 플러스 1일을 도시에서 거주하면은 아무리 농노였던 자들도 시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도시에서 상공업자들은 자신들의 공동의 이익, 안전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길드라는 조직을 만들어냅니다. 자, 동업조합이에요. 물론 제약도 많지만 서로 보장도 많이 해줍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은요, 이 길드에서는 일단은 그 수공업자 길드에서는요, 그 생산가를 아예 그 물건의 가격을 아예 정합니다. 근데 이제 자기 조합원들이 만약에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과 그 배우자들, 남은 가족들을 이들이 단체로 기금을 만들어서 이제 먹여 살립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길드가 운영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좋은 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 좋은 점들은 아예 물건 가격을 통제하고 다른 사람들이 진입하기 어렵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발전을 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그래서 혁신이 일어나지 못했다라는 단점도 있죠.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결과론적인 이야기고요. 자, 이렇게 상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발달하니까요. 이제 장원이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장원이 해체되는 이유는요. 첫 번째, 화폐 경제가 발달을 해요. 자, 상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발달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돈이 더 우선시해야 돼요. 농업 생산력보다 돈이 우선시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화폐 결제가 발달이 되니까 영주는 농노한테 이제 수확물로 받았던 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현물이나 화폐로 받으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요. 농민들은 이제 화폐로 얼마나 더 낼 수 있는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틀에 박힌 게 아니라 이제는 돈 되는 작물을 살 수 있다. 그래서 부역에서 탈피하고 경제력도 올라가면서 점차 장원이 해체됩니다. 근데 이 장원 해체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바로 흑사병이에요. 흑사병은요, 몸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병이랍니다. 자, 근데 이제 흑사병이 유행하면서 노동력이 감소하는데요. 이 노동력 감소의 규모가 뭐냐면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버려요. 자, 이들이 죽어버렸다. 예전에 100명이서 농사 지을 거 70명이 농사 지어야 돼요. 근데 이제 농노들이 나 못해. 배째 잃어버리면은 결국에 손해는 누가 가냐면 영주가 갑니다. 그러니까 영주들은 농노를 어쨌든 일하게 하기 위해서 대우를 잘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도시도에도 나와 있지만 흑사병이 유행하는 이 기간에 농민의 임금이 미친 듯이 올라갔죠. 예전에 상승폭에 비해서 급격히 올라갑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농노의 처우도 계산이 되고, 그러면서 이 농노한테 제대로 대우를 못 해주는 장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장원이 점차적으로 해체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전염병이 굉장히 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이 흑사병 같은 경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유행했던 전염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자마다 견해는 다르지만 186년간 진행됐다고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 전염병이 매우 심각했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영주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직접 지배하는 땅을 만들고 오히려 농노들에 대해서 시대 흐름과 다르게 나 더 옥죄일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은 농민 분기까지 일어나요.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자크리의 난, 영국에서는 와트 타일러의 난, 이런 반란들이 발생을 하니까 이제 이들을 반란을 진압을 해야 되는데 반란을 진압했다 하더라도 그 영향력이 지속되겠죠. 그러니까 시대는 더 이상 이 영주들이 농노를 지배하는 토지의 노동력으로서 지배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도시가 더더욱 성장하면서 상업도시가 이제 등장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의 대도시들 중에 상당수는 이때 바로 이 상업도시로 성장한 도시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십자군 전쟁이 바로 이 장원의 해체만 가져왔겠냐? 상업과 도시의 발달만 가져왔겠느냐? 또 그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또 다른 영향을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겠습니다.